양심 출타 계속하라.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위부터 공개합니다. 영화 기생충 표절 사건의 전부. 지난 2월 9일 오스카 사관왕 소식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영화 기생충. 그런데 작품이 워낙 유명세를 치르다 보니 황당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지난 2월 17일 인도의 영화 제작자 테나판이 기생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진 겁니다. 아카데미에서 화제가 됐다길래 기생충을 한번 봤는데 우리 영화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기생충이 본인의 영화를 표절해서 고소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오, 이거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영화 제작자 테라판이 기생충과 본인의 영화가 유사하다고 주장한 작품은 1999년도에 개봉한 발리우드 영화 민사라 칸나. 자, 젊은 남성이 백만장자 사업가 집안의 여성과 사랑에 빠진 뒤 여성의 집에 경호원으로 위장 취업을 하고 그의 남동생과 누나도 하인과 요리사로 취업한다라는 스토리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인데요. 아니 여기까지만 들어도 완전 다른데요? 일단 장르가 달라요. 네. 아, 그럼. 그 위장 취업했다고 어떻게 다 표절입니까? 설정도 다 다른데? 위장 취업하는 영화 다 표절입니다. 자, 그래서 영화 제작자 테라파는 가족 전체가 사기를 친 뒤 부잣집에 들어간다라는 요 설정이 본인의 영화에만 나오는 고유 요소라고 주장한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앞으로 저런 내용은 아무도 못 담는 겁니다. 네, 이제 테나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 테나판이 주장을 한 것이고. 무서워. 자, 그래서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라고 아주 으름장을 놓았던 거죠. 게다가 한술 더 떠 민사라 칸나의 감독 역시 제 영화가 영감을 준 작품이 오스카에서 상을 수상하다니 정말 기쁘네요. 저런 이유 하나만으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건 진짜 생억지죠. 이제 외계인 나오면 스티븐 스필버그 표절인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감독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정말 냉정하게 봐도 좀 너무 근거가 미약하다. 심지어 하물며 인도 현지 언론들조차도 민사라 칸나는 남녀의 사랑을 다룬 반면 기생충은 노동자의 계급, 이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라고 보도하며 두 영화는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 후광을 받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영화 제작자 테나판을 비판하기까지 했죠. 아니 근데 뭐 소송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뭐 국제 변호사까지 연락했으면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영화 제작자 테나판은 봉준호 감독에게 표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보냈다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기생충 제작사 측에는 어떤 연락도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합니다. 조커가 표절한 한국 아티스트는 2019년 10월 전 세계 극장가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킨 영화 조커. 전 세계적으로 무려 한화 약 1조 2,587억 원의 어마어마한 흥행 수익을 기록했고요. 제76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도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는 영상도 많았는데요. 조커 인기 엄청났었죠. 자, 흥행, 작품성 모두 다 인정받은 영화 조커의 명장면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주인공 아터 플렉이 광기에 젖어 춤을 추는 이 계단씬. 자, 이게 시나리오상에서는 조커가 머릿속에 들리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계단을 내려온다라는 지문 한 줄이었는데 이야. 그렇습니다. 이 한 씬을 위해 감독 토드 필립스와 배우 호아킨 피닉스는 어떻게 표현해낼지를 무려 6주 동안 고민한 끝에 이 희대의 명장면을 탄생시킨 거라고 합니다. 그 한 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자체가 영화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럼 맞아요. 제일 핵심 부분이죠. 예. 자, 그렇습니다. 이 장면 덕분에 실제 촬영 장소인 뉴욕 브롱크스 웨스트 167번가 계단이 핫플로 등극. 문제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뭡니까? 이 조커의 명장면, 이 계단 씬이 표절 논란에 휘말린 건데요. 저 계단 아, 이거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이 논란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요? 조커 계단 씬의 원조는 이 아티스트였다고 합니다. 아, 요거.
이틀 걸려 있는 저 사진은 하이 호락 이 부분입니까? 하이 호락. 호랑나비? 예,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중에 하나를 분명히 따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김은국 씨가 1989년도에 발표한 히트곡 호랑나비의 재킷 사진 속 포즈가 뭐 사실 뭐 너무 똑같다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그냥 포즈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도 안 꺼내죠. 응? 호랑나비야 날아봐 자, 좌우로 저렇게 리듬을 타다가 넘어질랑 말랑하는 호랑나비 춤 아시죠? 극 중에서 조커가 이 춤까지 표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 증거로 조커의 계단신의 노래 호랑나비를 삽입해봤습니다. 호랑나비 아, 딱 맞네. 야, 이 박자감 봐라. 딱 맞는다, 아주. 이거 와, 똑같네 이거. 아니, 최소한 이 장면 촬영할 때 호랑나비 틀어놨네. 아, 뉴저지. 박자가 딱 맞잖아, 지금. 브롱크스의 호랑나비 울려 퍼졌네, 이거. 아니 김은국 씨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내가 봐도 비슷해요. 라면서 조커의 포스터를 패러디하시며 원조의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본인 찍었어요? 우아킨 피닉스. 하늘 높이 도 넘은 건축물 베끼기 논란. 표절 시비, 이 미술계와 음악계에는 아주 만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건축물 사이에서도 표절 논란은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예를 들면 중충층에 위치한 건물 미전 22세기 은빛의 곡선형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자, 건물 이쁘죠? 예. 이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이라크 출신의 고 자하 하디드가 중국 왕징에 설계한 소호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한데? 네. 오른쪽이 북경 소호입니다. 왕징 소호. 똑같이 이렇게. 너무 똑같았어.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의 독창적인 디자인 역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분명한 지식 재산권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표절 의혹들은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충격과 실망이 큰 사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은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P타워입니다. 아, 근데 저게 어떤 건물을 비킨 겁니까? 명백한 표절입니까? 정말 실망하실 거예요. 할 말을 잃으실 텐데. 예, 예. 자, 인천의 P타워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베꼈다는 이것의 정체. 사진 공개합니다. 어쩐지 익숙하더라고. 아, 나 저 건물을 반으로 쪼개고 싶었어. 그리고 이 P타워가 있는 송도의 주민들도 야, 내일 여름사냥 빌딩 앞에서 2시에 보자. 이렇게 약속을 잡게 됐다는데요. 네, 본의 아니게 뭐 인정을 하는 느낌이죠. 정말 똑같은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요. 중동의 바레인에 있는 건물이 우리나라에 이것을 베꼈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그 삐리릭 꼬였네. 들쳐놔줄게. 똑같네. 우리도 너무나 친숙한 스크류 모양의 아이스크림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선의 각도가 똑같은 걸로 봐서 이것도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축물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자 누리꾼들도 빌딩의 굴곡을 보니 아이스크림의 각도를 정확히 분석한 것이라며 정말 진지한 궁서체로 표절 논란에 대해 토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 공식 입장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건물색이 핑크였으면 진짜 문제될 뻔했겠다. 네, 우리는 이 표절 논란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축가분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식구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베낀 명품백? 지난 2017년 4월 명품 브랜드 발레시켰니에서 SS 신상 쇼퍼백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약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백을 본 이들은 에? 저 가방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표절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왔죠. 나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발레시켰니 신상백이 표절 도마에 오른 이유. 이 가방과 정말 똑 닮았기 때문이죠. 저 손잡이의 길이, 손잡이 밑에 내려와 있는 끈 모양 이런 게 다 똑같네요. 집에 이 가방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뭐 가구 많이 사신 분들. 스웨덴의 가구 업체인 이케어에서요.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이 장바구니용으로 구매하는 가방입니다.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발레시켰니의 표절 논란이 확산되자
이 케어 측에서 먼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디자이너 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리지널 이케어 가방을 식별하는 법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클래스라며 실용성과 기능성을 부각시켜 광고를 한 것이죠. 아, 잘했네. 발레시켄니에서는 그래서 뭐 반응이 없었습니까? 바로는 아니었고요. 표절 논란이 있고 2년 뒤인 2019년 발레시켄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뎀나 그바살리아가 학생 때 이케어 가방을 사용해보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케어 장바구니를 사용해보고 그걸 발레시켄니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거라고 합니다. 레퍼런스였네요. 레퍼런스였죠. 참고는 한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바살리아의 말뜻은 자신은 일상적인 기성용품을 본 뒤 변형시켜서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레디메이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패션 철학을 카피일 뿐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라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명품 브랜드 채널에서 로마 속 파리를 테마로 한 공방 컬렉션을 선보이며 화려한 런웨이를 펼쳤습니다. 파리젠처럼 무심한 멋과 이탈리아 수공예의 정교함이 조화를 이루는 컨셉인데요. 당시 채널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고 칼 라거펠트 연출력과 빈티지 감성의 의상들에 패션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아, 뭐 저분이 연출하시면 항상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컨셉이 뭐다, 이런 게 유행할 거다, 뭐 이런 트렌드를 아예 선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뉴 컬렉션이 공개되고 며칠 뒤 채널의 명성을 믿었는데 표절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뭐야? 그리고 이게 바로 표절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인데요. 너무 비슷하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비슷한데? 자, 표절 논란을 제기한 이는요. 페어 아일 니트 디자이너 마티 벤틸리온이었는데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여름 저희는 채널에서 왔는데요. 샘플용으로 몇 벌 구매하려고요. 자, 이렇게 자신들을 채널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스코틀랜드 페어 섬에 위치한 공방에 찾아와서요. 채널 디자인의 샘플용이라며 그녀의 제품을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본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이 채널 컬렉션에 떡하니 등장하자 어머머. 매우 화가 난 디자이너 벤틸리온이 본인의 SNS에 이 사실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데.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또 되게 왔었다며. 네. 그러니까 사과하기까지 했으니까. 사실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디자이너 말이 사실이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사실 명품 브랜드들이 이 모조 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웃기고 그래서 채널이 뭐라고 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당시 채널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채널이 벤틸리온의 디자인에 영감을 받은 게 사실이다 라며 디자인이 유사한 점을 인정했고요. 당시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디자이너 벤틸리온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월 한 여배우가 명품 브랜드 크리스찬 디피의 크루즈 컬렉션 원피스를 입은 사진이 유명 패션 잡지 표지에 실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표절 아니겠습니까? 자, 왼쪽 원피스는 인도 뉴델리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오리짓 센의 작품인데요. 자, 크리스찬 디피의 원피스가 메인에 실린 잡지 표지를 본 오리짓 센은 누가 봐도 자기 의상과 비슷한 패턴을 보고 대분노. 크리스찬 디피가 내 작품을 도용해 컬렉션 일부로 소개한 사실에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SNS에 크리스천답지 않은 DP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디자이너 오리짓 센의 주장에 따르면 사진 속 원피스 디자인은 무려 18년 전인 2000년에 자신이 창작한 무늬이며 판매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거대 기업이 창작자들의 디자인을 약탈해 막대한 이익을 벌면서도 돌려줄 생각은 하지 않는군요. 그리고 브랜드 크리스천 DP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요가 동작 같은 거죠? 저게 네. 너무 똑같아가지고. 저건 너무 똑같다. 네. 요가하는 거는.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뭐 빼박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억울한 게요. 저 유명 브랜드랑 저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소송하지 않으면 거기 오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이 사람이 카피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그렇지. 그게 진짜 억울한 거지. 보통 그러니까요.
소송은 이루어졌나요? 크리스찬 디피의 디자인 도용 논란은요. 법원이 아닌 당사자끼리 비밀리에 은밀하게 합의된 것 같습니다. 2018년 5월 디자이너 오리지스는 SNS를 통해서요.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한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디피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았냐라고 추측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슬쩍 공개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절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정난 건 아니었군요. 무언가의 영감을 얻어 새 것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창작자라면 작품과 아티스트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럭의 전설이 법원에 간 사연은 201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 스피릿의 토러스 기타 도입부를 표절한 겁니다. 이런 화음 진행은 흔한 거라고요. 양측 변호인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묵묵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두 남성. 이들은 1970년대 헤비메탈의 상징,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였습니다. 기타 연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레드제플린 지미 페이지. 곡들을 연습하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무슨 표절 소송인 거죠? 노래인가요?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 랜디 캘리포니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랜디가 작곡해 1968년도에 발표한 연주곡 이 토러스를 표절해서 만든 곡이 바로 레드 제플린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유사하다는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지금 스피릿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이건 애매하다. 이거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1960년대 후반 당시 신인이었던 레드 제플린이 스피릿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에 섰는데 바로 이때 스피릿의 토러스를 듣고 1971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든 거라고 주장했죠. 자, 반면 피고 레드 제플린 측은 스피릿의 토러스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며 반박했고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웨일즈의 한 오두막에서 함께 작곡한 곡이라며 표절 주장에 대해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게 증명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실. 결국 재판이 열렸고요. 배심원 재판을 이루어져 8명의 배심원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곡의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유사성을 비교해봤습니다. 배심원 8명이 내린 만장일치 판결은요. 만장일치?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토러스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판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레드 제플린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9월 스피릿 측은요. 핵심 멜로디만 추려놓은 악보를 보고 그것도 원곡에 사용되지도 않은 피아노로 연주한 곡을 듣고 유사성을 판단한 데에는 분명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겁니다. 아, 애매하네.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게 지난 2020년 3월 장작 6년 만에 기나긴 저작권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에서는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일부를 다른 노래에서 도용해 온 것이 아니라며 2016년의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레드 제플린 표절 혐의 벗었다라며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표절을 얘기할 때 이 노래나 음악에 대한 표절 논란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몇 마디 카피하면 표절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건 뮤지션들의 양심이죠. 그렇습니다. 네. 미국 우주군 로고가 조롱당한 까닭? 2018년 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전략. 바로 미국의 6번째 군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디자이너와 군 지도부 등의 협의 끝에 우주군의 새 로고를 공개하게 돼 기쁩니다. 라며 미국 우주군의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우주로 솟아오르겠다는 저 의지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이스 예. 포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우주군 로고가 공개되자마자 아니 어떻게 그걸 표절할 수가 있어? 다들 그걸 보지 않은 거야? 대체 무엇과
표절 시비에 휘말렸을까요? 미국 우주군의 로고와 이 로고입니다. 그죠? 저 어디 나오는 거죠, 저거? 미국 우주군이 표절했다는 이 로고의 정체, 바로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스타트랙 속 행성 연방의 우주 함대 스타플릿의 로고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정말 너무 유사하네요. 로고 만든 분이 약간 성덕인가? 그럴 수 있지. 성공한 덕후 되려고 내가 로고를 만든다면 내가 스타트랙 스타트랙 로고를 박아놓겠어!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리고 40년 전 오리지널 스타트랙 TV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 조지 타케이는 SNS를 통해 우리에게도 로열티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라며 우주군의 로고 표절에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창설을 했는데 이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빈정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저 로고를 보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우주군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고 중앙의 삼각형 디자인은 스타트랙 시리즈가 방영되기 전에 1942년 미 공군에서 이미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의 원조는 미 당국이다 이거죠. 이 표절 논란에 미국 정부가 끝까지 진지했던 게요. 이후에도 우주군에서는 논란의 로고가 딱 박힌 깃발까지 공개하며 표절이 아님을 강조 또 강조했습니다. 예능으로 장난을 거는데 다큐로 받은 케이스죠. 정면 승부하네 그냥. 나이비 신발 판매가 중단된 이유. 2019년 5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비는요. 매년 뉴욕에서 푸에르토리코 이민자들을 위해 열리는 푸에르토리코의 날 행진에 맞춰서요. 헌정의 의미를 담은 한정판 운동화 에어4B 푸에르토리코 2019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 디자인 처음 봐요 저거. 전통 문양인가 봐요 푸에르토리코에. 되게 독특하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몇 주 뒤 나이비 측은 제품 출시를 취소하며 생산된 신발을 전량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 나이비가 우리 고유의 전통 문양을 표절했습니다. 파나마에 거주하는 원주민인 쿠나족이 나이비 측을 상대로 자신들의 전통 수혜 기법인 몰라 문양을 허락도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호호. 표절 논란이 된 쿠나족의 몰라 문양을 잘 보시면요. 기하학적이고 소용돌이 치는 듯한 형형색색의 무늬가 특징인데요. 쿠나족에게 있어서 오랜 세월 이어온 문화적 정체성이자 자연을 상징하는 어머니의 땅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비 측에선 쿠나족의 혼과 전통이 담긴 몰라 문양을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에 헌정을 한다며 사용한 거죠. 이 일은 쿠나족의 전통을 훼손하고 또한 푸에르토리코도 불쾌할 수 있는 일로요. 나이비는 단순한 표절을 넘어 두 나라를 기만하는 대참사를 일으킨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무궁화나 태극 문양을 일본에 헌정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선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기분 나쁜 거지. 몰라 문양은 파나마의 토착민 집단 지식재산권 특별법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은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보호되는 거였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사전 허락도 없이 멋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하기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명백한 나이비의 잘못이다. 나이비는 사전 조사도 안 하냐? 라며 논란이 계속됐고요. 결국 나이비 측은 디자인 기원을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제품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패션계에 만연한 표절 문제, 개인의 지식재산권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정체성까지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바랍니다. 대만 뮤직비디오 감독이 사과한 이유. 아이유 씨가 2017년도 4월에 발표한 4집 앨범 팔레트. 당시 25살이 된 아이유 씨의 이야기를 담은 진솔하고 자전적인 가사와 함께요. 몽환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도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뮤비 자체가 너무 스타일리시해. 아, 이 노래 진짜 좋아. 그런데 말이죠. 네. 3년 뒤 아이유 씨의 팔레트 뮤직비디오가 다시 이슈가 됐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요. 지난 4월 대만의 인기 가수 겸 배우 더우더우의 신곡
가불가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됐는데요. 놀랍게도 IUC의 팔레트 뮤직비디오를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 수준으로 표절했던 겁니다. 에이! 아, 이게 너무한데? 너무 연출을 따라했네요. 그렇습니다. LP판이 돌아가는 연출부터 검정색 정장에 보라색 셔츠를 입은 스타일, 또 눈을 클로즈한 카메라 구도도 완도, 그리고 팔레트 속 스타일리쉬했던 인별그램 컨셉의 CG와 잡지 커버 CG까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가불가의 뮤직비디오를 본 대만 누리꾼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건 표절이고 어설픈 카피다, 아이유 측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을지 생각도 못하는 건가 라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쯤이면 그 가불가의 뮤직비디오 감독 뭐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입장 표명 없습니까? 뮤직비디오를 만든 다니엘 천 감독이 SNS를 통해 뒤늦게 입장을 발표했었는데요. 이 일로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뮤직비디오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작품을 참고했는데 그중에 팔레트가 있었습니다. 팔레트를 제작한 이래경 감독에게도 거듭 사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온라인에 BTS 멤버 슈가 씨가 어거스트 D라는 활동명으로 비정규 무료 음반인 믹스테이프 D2를 발표하며 타이틀곡 대취타를 공개했습니다. 멋있죠, 이거? 어거스트 D의 대취타는 공개 직후 싱글 차트,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 핫 100에 등극, 또 앨범 차트 핫 200에서는 무려 11위를 차지하며 한국 가수 최초로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동시 진입하는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월드스타 BTS의 슈가 씨의 이 대취타가 그만 표절 논란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What? 진짜요? 어거스트 D가 대취타를 공개하고 약 3개월 뒤인 지난 8월 우크라이나에서 알렉스 블랙이라는 래퍼가 제시 찌까라는 곡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우연히 이 노래를 듣게 된 한 아미가 이 노래 대취타랑 너무 비슷한데? 라며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체 어느 부분이 비슷한지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곡에 사용된 악기 소리. Yeah. 대치타의 도입 후에 들리는 이 소리는 제목에 맞게 우리나라 전통 악기인 꽹과리 징 소리로 시작합니다. 네. 이번엔 알렉스 블랙의 노래 들어보시죠. 이거 너무 갖다 썼는데? 이거 그냥 갖다 썼는데? 그렇습니다. 노래 도입 후에 나오는 익숙한 악기 소리. 누가 들어도 우리나라 전통 악기 꽹과리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렇게 꽹과리 국정 논란 생기는 건가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 전통의 소리를 듣게 될 줄이야?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사점은 바로 가사입니다. 에이. 대추타라고 들리는 가사는 러시아어인 제시찌까를 빠르게 발음한 거라고 합니다. 난 대취타의 번안곡인 줄 알았어. 이후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래퍼 알렉스 블랙은요. 아, 제가 이 비트를 구입한 뒤에 직접 가사를 내가 쓴 거라고요. 표절이 아니라 비트를 구입한 거라고 주장했던 그는 갑자기 바로 다음 날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뜬금없이 제시찌까 영상의 제목을 어거스트 D 대취타 커버곡이라고 수정해서 다시 게재. 아니, 처음부터 커버곡이라고 하지 왜 저렇게 미련하게 했어? 자, 그래서 커버곡으로 교묘하게 표절 논란을 마무리 지으려 한 줄 알았는데 래퍼 알렉스 블랙이 너튜브에 또 다른 영상을 또 게재하더니 난 이 곡을 훔친 게 아니라니까요. 대취타라는 곡을 몰랐고 그 곡에 나오는 언어도 몰랐다고요. 자신은 음악 제공 플랫폼에서 비트를 구입했다며 자기가 한 말을 또 번복한 겁니다. 그의 말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아마 그건 본인만이 잘 알고 있겠죠. 우리 자신에게 떳떳한 뮤지션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라면 말이죠. K푸드를 위협하는 모조 K푸드.
부드러운 우유 얼음과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진 국내 디저트 브랜드 눈빙은요. 태국, 캄보디아,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지난 2019년 10월에는 중동까지 진출. 쿠웨이트에 1호점을 오픈하며 K 디저트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눈빙이 뭐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브랜드고 특히 더운 나라 가서 얘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자, 그런데 눈빙이 가장 먼저 진출했던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2015년에 일찌감치 중국 현지 기업과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상하이에 눈빙 1호점을 오픈했는데요. 그런데 엥? 상하이점이 1호점이 아니었어? 중국의 눈빙이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눈빙 매장이 운영 중이었던 겁니다. 진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오픈했다는 거예요? 진짜 눈빙이 중국에 채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중국 현지에서는 눈빙 혹은 설아 눈빙, 설림 이런 유사한 이름을 내건 매장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름만 비슷한 게 아니라요. 국내 눈빙의 로고는 물론 매장 인테리어, 종업원의 유니폼, 심지어 진동벨까지 그대로 카피한 겁니다. 와, 어느 게 진짜야? 난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눈빙이 중국에 상표 등록을 하려 했지만 이미 중국의 한 업체가 눈빙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해 버렸고요. 결국 진짜 원조인 국내 눈빙이 중국에서는 카피 브랜드가 돼버린 거죠. 억울한 세상이다 진짜. 그런데 중국의 대놓고 베끼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씁쓸한데요. 품절 대란을 일으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편의점에 줄 서게 만들었던 스낵 꿀버터 칩이 2016년에 중국에서도 판매가 됐는데 그런데 당시 중국에서 판매된 꿀버터 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품명을 살짝 바꾼 모조 제품 허니버터 감자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마치 한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한글로 허니버터 감자칩이라고 떡하니 써서 판매하고 있었던 거죠. 허술해도 이렇게 허술하게 베낄 수가 있습니까? 마치 번역기를 돌린 듯 어색하기 짝이 없는 내용. 앞면에는 인기 상품 증가 중, 완벽 100% 황금 이런 어색한 문구가 적혀 있는가 하면요. 뒷면에는 생산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대신에 구체적 생산자는 만나서 표시하겠습니다. 누굴 만나? 뭔 소리냐고. 뭔 나는 소리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번역기 돌렸네. 돌렸다. 실제로 한국 스낵인 줄 알고 모조 제품을 샀던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인기 있다던데 왜 사료 맛이 나지? 검색해서 봤는데 완전 속아서 샀다. 이런 불만 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모조 제품이 주는 악영향이죠. 진짜 우리 제품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좀 질이 떨어지면 아유 뭐 한국 과자 뭐 유명하다더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괜히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만 떨어지는 거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푸드의 명성을 인터셉트하는 모조 K푸드. 하지만 결코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으로 탈바꿈한 뮤직비디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뮤직비디오인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나 너무 좋아해 노래.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태도 간녀린 몸에 쏙 가려진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원본에 중국이 표절한 광고 영상을 교차 편집한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다 뮤비를 광고로 뺏기냐.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에 교차 편집된 영상 속 장면의 정체는요. 2019년 7월 중국에서 공개된 패스트푸드 전문점 KFB의 신제품 음료 광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현지에서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요. 광고 속 장면이 2018년에 발매된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역시 중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군요. 중국 내에도 블랙핑크 팬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국경을 초월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광고 속에서 칠판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의 리사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광고 속의 분홍색 바탕을 배경으로 커다란 체스판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머리에 티아라를 쓴 여성의 모습. 그리고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에서 같은 분홍색 배경의 체스판 위, 그리고 역시나 티아라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 제니 씨의 모습. 배경 색깔이 일단 똑같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어색함이 없었고요. 같은 뮤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 광고 속의 여성이 체스판 앞에 앉아서 검은 말로 하얀 말을 쓰러뜨리는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속에도 역시나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와 판박이인 광고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요. 대놓고 표절하다니 국가 망신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KFB 측에 광고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KFB는 표절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넌지 블랙하면 핑크 우린 예쁘장한 savage. 중국 대표 예능의 인기 비결. 2017년 7월부터 중국 최대 위성 채널에서 방영되며 시청률 1위를 기록. 올해는 시즌 4까지 방영되며 중국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 잡은 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윤식당. 其实我煎熟了。 윤여정 씨처럼 요리하는 분이 계시고 정유미 씨가 했던 반다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이 프로그램은요. 윤여정 씨를 필두로 신구, 이서진, 정유미 씨가 출연했던 윤식당. 이 프로그램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중국 예능 중찬팅입니다. 놀랍게도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매한 게 아닌데요. 세상 판다기입니다. 우리나라 예능 윤식당은 인도네시아 롬복의 바닷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외국인들에게 퓨전 한식을 판매했다면 윤식당 종영 후 2개월 뒤에 방영된 중찬팅은요. 조미, 황효명, 주동우, 장량, 근몽가 등 중국의 인기 탑스타들이 태국 코창의 바닷가에서 외국인들에게 중국 음식을 선보이는 컨셉으로 나와 윤식당을 표절했다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 밖에도 윤식당과 중찬팅의 비슷한 점들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윤식당에서 영어에 능숙한 이서진 씨가 지배인 역할을 맡아 주문을 받았던 것처럼 중찬팅에서도 외국어에 능통한 배우 황효명이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요. 또 이서진 씨가 음료수를 제조한 것처럼 중찬팅의 황효명 씨도 담당이 음료수입니다. 야, 자전거 타고 다니고. 자, 그런데요. 윤식당의 사장은 대배우 윤여정 씨였는데 중찬팅은 본인들도 너무 똑같은 건 좀 찔렸던 건지 중견 배우가 아닌 출연진 중 가장 고참인 탑스타 조미를 사장으로 내세웠습니다. 이거는 뭐 윤식당 제작진이 중국 연예인들을 모시고 조식당이라고 만들었다고 해도 가능할 정도예요. 조미. 네, 조미니까 조식당. 자, 그런데 정말 뻔뻔하게도 해외에서 음식점 차리는 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리고 난 한국 예능 안 봅니다. 거의. 그런데 비단 중찬팅뿐만 아니라 삼시세끼는 향왕적 생활로, 쇼미더머니는 랩 오브 차이나로 중국의 한국 프로그램 표절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더 씁쓸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또 수준이 낮은 행동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윤식당을 기획한 나영석 PD의 말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포맷은 비싸지 않습니다. 구매할 경우에 세세한 가이드를 비롯해 AS도 제공해드리니까 꼭 정품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랩스타가 훔쳐간 것은? 자, 이번 특종은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작품은요, 다른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는 이거 무슨 우리가 표절 주제가 아니면 그냥 한 작가의 작품으로 볼 수 있어요. 약간 형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드는. 방금 보신 사진의 왼쪽 그림은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태태 씨가 6년 전인 2014년에 자신의 SNS에 공개한 심쿵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교복을 입은 소녀의 심장을 뚫는 듯한 분홍색 하트가 인상적인데요. 자, 그리고 한눈에 봐도 정말 비슷해 보이는 오른쪽 그림은 미 유명 대중음악 차트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의 유명 래퍼 릴 우지 버트가 지난 3월에 발매한 앨범의 커버 아트워크입니다. 이 원작 작가에서는 앨범 커버 태태 씨가 봤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태태 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밤잠을 못 이룰 것 같다며 SNS를 통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 이를 본 국내 한 누리꾼은 자기도 화가 났는지 해당 앨범의 아트워크를 제작한 디자이너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대체 왜 표절을 했냐며 이유를 물어봤답니다. 근데요. 그런데 디자이너로부터 돌아온 뜻밖의 답변. 이 그림은 릴 우지 버트가 직접 요청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래퍼 릴 우즈버트가 앨범 커버 디자이너에게 그림을 건네면서요. 하트를 주황색으로 바꾸고 주황색 머리를 하고 슈트를 입은 사람을 넣어달라며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 변경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디자이너는 그냥 손만 댄 거고 릴 우지버트가 표절을 지시한 거네. 그리고 태태 씨의 그림 속에는 당시 사용하던 필명도 기재돼 있는데 릴 우즈버트는 자신의 앨범 커버를 제작하는 동안 원작자인 태태 씨와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표절 논란이 거세지자 릴 우즈버트는 태태 씨의 SNS에 직접 글을 남겼습니다. 사과했어요? 뒤늦게라도 사과했으면 다행이에요. 난 그렇게 야비한 사람은 아니야. 혹시 말이야 돈을 원한다면 우리 쪽으로 연락을 줘. 아유, 나 이후에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음악 공부하기 전에 저작권 공부 먼저 하고 와라 라며 거세게 비난했고요. 그러자 결국 릴 우즈버트의 매니지먼트 측은 뒤늦게 태태 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그제야 보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 원작자와 릴 우즈버트를 믿고 응원했던 또 팬들에게도 얼마나 큰 실망을 안겨주는 행동입니까? 원작자의 노력을 짓밟은 세계적인 뮤지션의 뻔뻔당당한 표절, 부끄러움이라는 걸 좀 아는 어른, 그런 아티스트가 됩시다. 팝아트의 거장, 포스트 모던 키치의 왕. 화려한 소식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 자, 그런데 현대미술계의 아이돌이라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와 명성을 자랑하던 그가 2015년 표절 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프 쿤스를 고소한 사람은 프랑스의 광고 감독 프랑크 다비도비시. 이건 완벽한 표절이에요. 제가 만든 광고랑 모든 것이 똑같다고요. 그는 자신이 제프 쿤스 작품보다 3년 먼저인 1985년에 제작한 프랑스 의류 브랜드 나프나삐 광고를 제프 쿤스가 표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뽀글뽀글한 머리 스타일의 여자 의상, 얼굴도 똑같다 야. 아유. 메이크업까지 뭐 너무 비슷하죠. 왼쪽에 있는 작품은 제프 쿤스의 겨울 사건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작품은 다비도비시 감독이 제작한 광고로 작품명이 역시나 겨울 사건. 에이? 명까지 똑같네. 작품명도 같아요. 뭐야 그러면? 이건 기본적인 아이디어와 이름까지 같다는 건 뭐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네. 갖다 썼네. 굳이 차이점을 꼽자면 음. 제프 쿤스의 작품에서는 돼지가 화환을 두르고 있고 그 예리하죠. 옆에 펭귄 조각상이 추가된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표절한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 당시 논란의 주인공인 제프 쿤스가 한 말. 예술은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표절이 아니라 패러디로 봐야겠죠? 하지만 미술계 일각에서는 표절이 아닌 패러디라면 원작자를 미리 밝혔어야 한다라며 그렇지. 제프 쿤스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죠. 당연하죠. 아 근데 제프 쿤스가 아직 멀쩡히 잘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판결이 그러면 네. 어떻게 나왔어요? 자, 이 판결이요. 당시 법원에서는 제프 쿤스의 작품 속 여성의 머리카락이 왼쪽 볼 위에 붙은 것부터 표정까지 눈에 띄게 같다라고 지적하며 패러디가 아닌 표절로 인정했고요. 제프 쿤스 측에게 한화약 1억 9천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베끼는 거는 예술가로서의 신용을 저버린 건데 이게 아직까지 멀쩡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가장 비싼 작가로. 타격이 별로 없었나 봐. 이렇게 한 건이었으면 오늘 1위 후보까지 못 올라왔습니다. 또 있어? 또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프 쿤스가 끈처럼 이어진 강아지들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한 이 조각품은요. 미국의 사진작가 아트 로저스가 1980년에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더 논란이 된 건 제프 쿤스가 아트 로저스의 사진이 담긴 엽서에 저작권 표시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진이 뭐 그렇게 독창적인 것도 아닌데 이런 건 복제라고 할 수 없죠.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표절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법원에선 제프 쿤스에게 무단 복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아이고. 저작권이 있는 걸 알고도 무시했다. 그럼 안 되죠. 그리고 사진 자체를 또 뭐 독창성이 없다라고 또 폄하까지 해가면서 같은 예술가로서 저런 행위는 진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프 쿤스는 표절 예술가라는 오명을 즐기는 걸까요? 부디 자신의 명성에 좀 셀프로 먹칠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세상 부끄러움 모르는 표절 19, 저 정 기자의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2019년 5월 일본의 유명 주간 앨범 차트에서 한 보이그룹이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이건 아니잖아. 카피 그룹이 1위도 하고 세상 좋아졌네 그래. 이 그룹에 대한 전 세계 누리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이죠. 일단 이 그룹의 이름에 담긴 아주 뜻깊은 의미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그룹을 제작한 일본의 모 대형 기획사는요. 보컬과 랩을 담당하는 멤버들이 따로 없어서 멤버들의 마이크가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총알처럼 빠른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죠. 라며 아이돌 그룹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약간 네. 단어 이렇게 끼워 맞춘 거 아니에요? 약자가 그대로 나오게? 자, 일단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돌의 그룹명은 벌리스틱 보이즈. 한국어로 해석하면 탄도 소년단입니다. 이게 약간 한국 같아. K-팝 느낌 나죠? 파워풀하죠. 탄도 소년단은 초창기 BTS처럼 힙합 음악을 내세웠다는 점. 또 지금까지 J-팝 아이돌들은 개개인의 실력보다는 대중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중시해왔다면요. 탄도 소년단은 K-팝 아이돌들처럼 자신들의 가창력, 랩, 아크로바틱 안무 등의 실력파임을 강조한 컨셉이었죠. 잘 나가는 그룹을 좀 따라하는 거는 뭐 모든 산업 분야가 마찬가지니까. 오마주한다 칩시다. 예전에 마이클 잭슨 또 얼마나 많이 따라했어요. 근데 이름만 탄도소년단이 아니었어도 이야. 그러나 오히려 이런 논란이 말이죠. 노이즈 마케팅이 됐던 건지 2019년 5월 데뷔와 동시에 탄도 소년단은 일본 유명 주간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본인도 놀랐을 것 같다. 야, K-팝만 잘 따라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게 되네. 이러고. 하지만 그 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닌가 봐요. BTS의 공식 너튜브 구독자 수는 무려 약 3,700만 명인데요. 반면 현재 탄도 소년단의 너튜브 구독자는 약 6만 명이었습니다. 한도가 아래로 떨어졌네요. 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굉장히 밑으로 내려갔네요. 누군가를 표방해 화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없다면 절대 롱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그룹의 사진 2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같은 그룹, 같은 앨범의 뭐 다른 사진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차이 나요. 그런가? 화려한 컬러의 꽃을 배경으로 파스텔 톤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진. 그런데 말입니다. 엄연히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국내 걸그룹 아이즈원이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블룸 아이즈 티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베트남 걸그룹 SGO48이 발렌타인 기념으로 공식 SNS에 공개한 화보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라만 바뀌었네. 그래서 베트남 현재 SGO48의 팬들마저도 이 사진들 아이즈원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컨셉부터 의상까지 너무 비슷해 라며 표절 의혹을 베트남에서 제기했어요. 이거는 너무 표절이라고 봐도 뭐. 레퍼런스가 아니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보는 시안이라는 게 있고 그걸 참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오상진 씨 말씀대로 우리 광고 찍을 때 현빈 씨 사진 우리 엄청 봅니다. 참고만 할 뿐이에요. 맨날 걸려 있어. 그런데 베트남의 SGO48 외에도 아시아 내에서 국내 걸그룹을 모방한 일명 모조 그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너튜브에 게재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한 뮤직비디오. 교복 컨셉의 의상과 칼군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소녀시대네. 정말 연식이 나오네요. 네. 여자친구? 그렇지. 이 영상은 중국의 6인조 걸그룹 AOS의 With You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자마자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가 2015년 1월 발표한 시간을 달려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와, 했네. 테일러 스타일의 넥타이까지. 노래도 비슷한데? 교복 컨셉의 의상뿐만이 아니라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의 포인트 안무까지 그대로 복붙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잖아. 좀 뭐야? 같은 거야? AOS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 비추천 클릭수가 당시 3,0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거듭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조 그룹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K-팝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정말 복붙하는 거, 노력 없이 표절하는 거, 이건 아닌 거. 그렇죠.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건 쉽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선택의 최후는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2020 K-패션의 중심 모모. 지난 6월 26일 너튜브에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이게 K-팝 뮤직비디오 중에서 최단 기간인 73일 만에 5억 뷰를 기록하며 정말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의 인기와 함께 전 세계인들에게 확 이목을 끈 것이 있었으니 로제가 입고 있는 저 판타스틱한 옷은 뭐죠? 어떤 디자인의 옷인가요? 바로 한복! 퓨전 한복에 꽂힌 것이죠. 아,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진짜. 이야. 진짜 멋지다, 멋져. 그렇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나온 뒤 해외 팬들의 관심이 초집중! 심지어 호주, 베트남,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이 한복을 입고 How You Like That을 커버한 영상들이 쭉쭉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렇게 한복들이 있네. 최근은 또 리사 덕분에 인기가 더 많죠. 블랙핑이. 아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한복을 익숙한 아이템으로 만들어버린 자, 뮤직비디오에서 블랙핑크 멤버 제니 씨와 로제 씨가 입은 한복을 직접 디자인한 한복 디자이너 단하 씨는요. 기존의 한복 디자인에서 더 나아가 조선시대 무관들의 제복이었던 천릭과 남자들이 입던 도포에 봉황 무늬를 새겨 새로운 퓨전 한복을 선보였는데요. 이 한국 고유의 멋스러움, 요 맵시에 블랙핑크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가 순식간에 매료돼 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놀랍게도 뮤직비디오 공개 직후 다나 씨의 한복 온라인 쇼핑몰 해외 온라인 트래픽이 200배 이상 증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에서도 주문이 쭉쭉 엄청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워낙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 해외에서도 개인 쇼핑몰에서 한복이라는 이름 그대로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ANBOK 이렇게? 한복. 와우. 자, 아름다운 우리의 한복이 이제 K-패션이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수놓이길 바랍니다. 만화의 나라 점령한 K-웹툰. 건담, 드래곤볼, 슬램덩크, 세일러문, 원피스. 정말 여러 세대가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에 즐겨봤던 만화책들은 일본 만화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전세 역전. 이 망가의 나라의 K-웹툰을 디즈니의 나라에도 K-웹툰을 이제 정말 세계 만화 강국 일본과 미국을 우리가 접수해버렸습니다. 대박이다. 야, 이건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일본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따르면요. 한국 대표 웹툰 플랫폼인 피코마와 라인 망가가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 일본 양대 앱마켓에서 서로 다운로드 수 1, 2위를 주고받으면서 일본 내 웹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북미 지역 월 방문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박이다. 자, 그리고 K-웹툰의 저력이 진짜 어마어마한 게 올해 1월에 미국 최대 청원 사이트에서 나 혼자만 레벨업을 영상화해달라라는 청원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약 15만 명 이상의 팬들이 심지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인기 웹툰 시네탑은요. 한미일 합작 만화로 제작돼서 수출됐는데 미국의 경제 전문지에선 이 시네탑을 두고 에피소드가 끝날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주간 500만 명의 독자들을 사로잡았는지 이해하게 됐다라고 극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뛰어난 화장법으로 SNS의 스타가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여신강림. 맞선을 보게 된 회사 대표의 직원의 로맨틱 코미디인 산의 맞선. 수많은 K-웹툰이 미국과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인들의 시간을 순삭하고 있는데요. 야, 진짜 애니메이션도 K구나. 다 몰랐네. K야, 이게. 몰랐어. 정말 뿌듯하다 진짜. 아 근데 그 K 웹툰만의 강점이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K-웹툰은 로맨스, 판타지, 드라마, 액션, SF, 타임슬립, 시대극 정말 소재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종이 만화책을 선호하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K-웹툰은 모바일 화면에서 주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 위아래 스크롤 형식을 아주 발빠르게 선보였는데 이게 디지털 시대의 흐름과 모바일로 빠르게 문화생활을 즐기는 스낵컬처 트렌드를 탁 저격을 한 거죠. 무궁무진한 K-웹툰의 매력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한류의 중심이 누구냐? BTS, 블랙핑크, 김수현? 아닙니다. 누구예요? 태국 어린이들을 밤잠 설치게 한 주인공은 바로 최강림과 구하리. 최강림 씨가 누군데요? 최강림 씨가 이렇게 누군데요? 시대에 뒤떨어져서야 대체 최강림 구하리가 누구냐? 바로 태국의 초통령으로 불리는 한국 만화 신비 아파트의 두 주인공입니다. 신비 아파트는 들어봤어. 그죠? 응. 자, 먼저 신비 아파트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2016년 신비 아파트 고스트볼의 비밀로 국내 첫 방송된 만화입니다. 도깨비들과 하리 둘이 남매가 억울하게 죽은 귀신의 한을 풀어주고 앞귀를 혼쭐 내준다는 내용인데요. 장르가 무려 호러입니다. 저기 뭐지? 오! 눈빛 봐. 이 애들 보면 무섭겠다. 호러 만화 신비 아파트는요, 국내 애니메이션 채널 투니버스에서 개국 이래 최고 시청률을 경신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귀여운 도깨비 캐릭터로 4세에서 6세를 공략했다면 무서운 귀신 캐릭터로 7세에서 9세를, 또 액션과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는 10세 이상 어린이들의 취향을 저격했을 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드라마, 게임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통합시킨 그 뽀로로를 보던 유치원생들이 이제 좀 커서 신비 아파트를 보게 되는 그런 모양이에요. 나이대가 대동단계네. 그렇게 됩니다. 이야. 자, 그런데 국내를 씹어먹은 이 신비 아파트가 요즘 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의외다. 2019년 11월 얼마 안 됐죠. 국내 인기에 힘입어서 태국의 한 지상파 채널에 진출을 했는데 첫 방영 이후에 점점 입소문이 퍼지더니 지난 4월부터 시즌2가 방송이 되자 해당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하는 만화 중에 시청률로 톱을 찍어버렸습니다. 신비 아파트의 1위가 더 값진 이유, 만화 강국으로 손꼽히는 일본, 그것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짱구, 나루토를 제쳤다는 겁니다. 이 뜨거운 인기에 대해 태국 현지에서는 신비 아파트가 귀신, 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태국의 문화적인 부분이 태국 어린이들의 이해를 쉽게 도운 것 같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태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초통령으로 등극할 수 있게 된 거죠. 대박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태국의 초통령으로 떠오른 신비 아파트. 이젠 전 세계 어린이를 대통합시키러 가자! BTS가 올해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 경쾌한 디스코 팝 리듬으로 전 세계 리스너들을 붐업하며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100에서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2주 연속 1위를 차지, 과거 핫100 1위로 진입한 기록을 세웠던 마이클 잭슨, 머레이어 캐리, 위트니 휴스턴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깨를 나란히 한 가수들이 다 그냥 우리가 이름 대면 아는 사람들이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그간 한 200에서 4차례 1위를 거머쥐기도 했고요. 올해 2월 4집 타이틀곡 온으로 핫 100에서 4위를 차지한 적은 있지만 1위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이것은 영어권 가수들의 전유물이었던 빌보드 메인 차트인 거죠. 이것까지 접수해버리면서 BTS가 세계 최고 글로벌 아티스트라는 걸 증명해냈다는 거죠. 전 세계 언론에서도 BTS는 글로벌 팝 슈퍼스타덤의 최후 경계를 넘어섰다. BTS가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극찬을 했고요.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의 작곡가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도 done
Dynamite, it might not have done it as much justice as if BTS had done it because they, like I said, they've got big personalities. 그런데요, BTS 이번 1위가 정말 더 뜻깊은 게요. 2018년 5월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발매 당시에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뭐 일단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빌보드 핫백 1위 해보고 싶고요. 200도 1위 해보고 싶고요. 그래미도 가고 싶고요. 스타디움 라면서 인터뷰를 통해 꿈을 전했었는데요. 했네.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핫 201을 찾아내 이어서 올해 끝내 핫백 1위에 오르면서 2년 만에 결국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만큼 노력한 결과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저게 이루기 쉬운 꿈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명실상부 세계 최정상 아티스트로 등극한 BTS의 다음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하면 뭘까, 이루어지죠. 정말 뭘까? 그래미에서 이제 콜라보 무대를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방탄소년단만의 이제 단독 무대를 그래미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꿈이 멋있잖아요. 빌보드 이게 아니라 미국 3대 중에 2개 했고 하나 남았는데 그거 하고 싶다. 딱 하나 남은 거야. 느낌 있네 진짜. 진짜. K-팝을 뛰어넘어 BTS 팝 그 자체, 이 장르가 된 국보급 아이들의 그 꿈길, 저희 프리한 식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